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둘 드러나는 계엄의 전말에 국민들은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새해 첫 토요 특별판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추적해온 언론인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바쁜 분입니다. 저널리스트 장인수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희수입니다. 네, 예. 선배 안녕하십니까. 예,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요즘 제가 이제 보니까 퍼스트 레이디라는 영화가 네. 개봉을 했더라고요. 네네. 선배도 직접 출연을 하신다고요? 예, 분량이 많지는 않고요. 저는 네. 예, 일부 조금 출연했습니다. 예. 네. 혹시 그 퍼스트 레이디라는 제목에서는 당연히 김건희 여사의 그 다큐라는 예감이 되는데 혹시 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습니까? 핵심 내용은 이채 양명주라고 하는 흔히 그 내용이 주고요. 근데 이제 이채 양명주는 사실 지금 이 내란 사태 그렇죠. 상황에서는 네. 약간 옛날 얘기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게 음. 영화 개봉이 계속 만들어 놓긴 이미 예전에 만들어 놨는데 네. 늦어졌어요. 그래서 좀 그런데 그래도 보면은 꽤 재밌습니다. 내용 자체가요. 예, 네. 지금 보면 네이버 평점이 한 9.5, 네. 관람객 평점이 그리고 전체 평점이 한 8.7, 8 뭐 이렇게 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보신 분들의 평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이미 보니까 관람객들도 개봉 18일 만에 8만 명 정도 예, 예. 이렇게 봤다고 하는 거고 다큐 영화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면은 그래도 흥행 속도가 좀 붙는 느낌입니다, 약간. 이게 네. 영화 제작사는 처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시사회 첫 시사회를 12월 2일 날 했어요. 12월 2일 날에 12월 2일 날 개엄 전날에 그러니까 예, 예. 네. 미루다가 결국 시사회를 다 거절당했어요. 부담스러웠구나. 이거 예. 해주겠다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를 그래서 문을 두드렸는데 국회도 결국은 이 시사회 며칠 전에 또 이렇게 퇴짜를 놨어요. 네. 예. 할 데가 없어서 정말 그 개봉관 하나 조그만데 뭐 거기서 기자회견도 안 하고 뭐 생방송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하는 조건으로 그냥 조용히 와서 영화만 보고 가는 조건으로 12월 2일 날 시사회를 했는데 네. 우리가 다들 알지만 12월 3일 날 계엄이 터졌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영화 제작사 대표는 대박이 날 줄 아, 이제 윤석열 끝난 거고 흐름을 탔다. 예. 네, 윤석열 김건희 끝난 거고 그럼 우리 영화가 한번 좀 잘 되지 않겠냐라고 네.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흥행 성적이 좋은 건데 애초 그 영화 제작사 그 대표님 제가 표정을 봤으니까 그 기대와 표정에 비해서는 살짝 좀 그 기대는 네. 못 미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죠. 어떤 다큐 영화, 독립 영화가 이 정도면 네. 굉장히 선전한 거죠. 그 영화의 근간이 된 내용이 그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여사와 7시간 통화를 했고 그 내용을 선배도 이제 보도에 관여를 하셨는데 네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좀 주축이 돼 있는 겁니까? 그렇죠. 디올백. 네. 디올백. 그다음에 7시간 녹취록도 뭐 일부 좀 있고요. 내용이 7시간 녹취록 내용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뭐 양평 고속도로 문제, 뭐 이태원 참사 문제. 네. 그리고 또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의 실제 이제 그 점을 봐줬던 무속인을 또 만나는 장면 뭐 이런 네. 것들이 쭉 나오는데 네. 영화가 그래도 나름 볼만한 게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빵 터지기도 하고요. 저는 뭐 잘 울질 않아서 그런데 또 이태원 참사 문제나 이런 거 할 때는 많은 분들이 또 눈물을 흘리시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을 독립영화 다큐 보면서 다 느껴요. 예, 그래갖고 보신 분들 평가가 괜찮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아직 영화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은 그 세븐 스캔들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명수 기자가 이명수 집필한 기자가 쓴 책. 거. 예. 그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게 그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책에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뭔가 화술의 달인이고 예. 정점에 오른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명수 기자가 뭔가 이렇게 사람을 꿰는데 달인 같다 이런 느낌 오히려 거꾸로 받았거든요. 예. 그쵸. 그러니까는 뭐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 김대남 대통령실 행정관하고도 한 6개월 이상을 길게 한 6개월이 뭐야 한 11개월인가가 예, 통화를 당연히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거는 이미 다 그 저기 뭐야 김건희 여사 7시간도 터지고 디올백도 터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그러니까요. 행정관이랑 네. 통화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가능하지 않은 건데 사람들이 이명수 기자 앞에서 약간 좀 무장해제 당하는 네.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네. 지금 외모를 보고 저도 뵌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선험적으로 얘기하는 거 조심스러운데 외모를 보고 사람 착각하는 거지. 제가 그 소설책을 읽어보니까 실화 바탕 소설 아닙니까? 네. 밀당의 달인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나온 여러 가지 지문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를 애간장 태운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느껴지거든요. 예. 우리가 흔히 이제 윤석열을 보면서 서울대 법대 나왔으니까 그래도 좀 뭐 법을 잘 지키겠다는 어떤 감수성 그리고 평생 검사로 살았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기대하잖아요. 그래 똑똑할 거라는 서울대 나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음. 근데 이명수 기자는 반대로 이명수 기자님은 반대로 대학을 나오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고졸 출신이라는 분이 밝히고 있죠. 네. 최종일 고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그 뭐라 그럴까 안심 내지는 마음을 놓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향신문의 구교용 기자가 누굴 취재한다거나 네. 뭐 이제 전 나왔지만 과거 MBC 기자였던 그렇죠, 장수가 네. 누군가 취재한다 그러면 취재원들이 되게 경계하잖아요. 맞아요. 예. 정치인들이나 조심하고, 관료들이 예.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이거 음. 나가는 거 보도될 수 있다 항상 의식하면서 기자들이랑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명수 기자가 대화를 하는 걸 보면 상대방이 그 의식을 안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되게 특이해요. 너무 이게 이제 부럽다. 네. 그렇죠. 부럽죠. 저도 되게 부러워요. 일단 저는 전화를 하면 안 받아요. 저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게 보통 그렇잖아요. 기자들이 맨날 상처받잖아요. 네. 취재원한테 전화하면 안 받지 않습니까? 뭐 국회의원이나 뭐 네. 공무원이나 일단 안 받고 받아도 그냥 끊잖아요. 물어보기 시작하면. 맞습니다. 예. 근데 이명수 기자는 전화하면 받고 그 전화가 이어져요. 그리고 한 두 통 하고 나면 그 다음날 가서 술 먹고 있고 야. 그 사람이랑. 그러니까 상대방을 약간 무장해제시키는 능력도 있고 네. 상대방이 이명수 기자를 보면서 얕잡아 본다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그런 것에 있어서 이렇게 뭐 정식 그런 이름 있는 언론사가 아니라거나 학력이 높지 않다는 것 때문에 조금 약간 느슨해지는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착각하는 게 이명수 기자님이 여기서 뭐 다 말씀드리긴 그런데 과거 이 기자가 되기 전에 서울의 소리 되기 전에 살아왔던 그 인생 이력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 를 했어요. 다양한 경험들이 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사람 상대하는 일을 했어요. 예전에 뭐 다단기 사기 피해도 당했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네. 그거는 제가 모르겠고 보니까 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뭔가를 팔아야 되는 일 음. 같은 것들을 많이 했어요. 영업을 잘해요. 그렇군요. 이명수 기자가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일을 많이 했어요. 장사도 좀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밀당 아까 말씀하신 밀당 그리고 사람이랑 어떤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 이게 되게 능숙하고 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좀 잘 인식을 못하고 이렇게 네. 김건희나 그 김대남 입장에서는 당한 건데 예. 또 그런 것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진짜 많이 물어보는 건데 저한테 이명수 기자의 매력은 뭐냐, 그 마성의 매력은 뭐냐, 왜 사람들이 자꾸 이명수 기자랑 저러는 거냐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 혹시 이게 그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은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만 아마 이해하실 텐데 그 태백산맥이라는 소설 보면 네. 하대치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명수 기자 만나고 지나서 딱 하대치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염상진이라는 그 주인공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하대치잖아요. 그리고 보기에 따라서는 하대치가 태백산맥의 사실상 주인공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만큼 신의가 있고 의리가 있고 수완이 좋고 뭐든 맡기면 가서 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아, 완수하는. 네. 예, 수완이 좋고 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도 그랬던 것 같고 김대남 뭐 행정관도 그랬던 것 같고 이 이명수가 내 편이기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좋죠. 그게 네. 근데 이제 그 수혜를 받는 건 저거든요, 사실. 이명수 기자가 취재하면 다 저한테 갖고 오잖아요. 저한테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저한테 한번 그 의리를 맺었다는 걸로 지금까지도 제가 뭐 해주는 것도 없는데 끈끈이 맺고 자기가 취재한 걸 다 저랑 공유하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 같은 것들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아, 이명수가 내 편이고 내가 이런 걸 시켰을 때 이걸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느낌. 그래서 김건희도 막 제안을 하잖아요. 나랑 같이 일하자 그러고. 맞아요. 김대남도 좀 친해졌다 싶으니까 야 한동훈 비리 가져와봐. 이런 거 시키잖아요. 예.
일감을 주고. 네. 예.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선배하고 이제 네. 이명수 기자하고 흔히들 얘기할 때 환상의 복식조다 뭐 이런 평가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선배 그런가요? 같은 경우에는 MBC 출신의 정통파 기자잖아요. 뭐 이게 정통편지 뭔가 두 모르겠으나 분이 이제 뭔가 이렇게 협업을 하게 이르기까지 예. 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계기가 됐던 게 계기가 됐던 건 7시간 녹취록 처음 이제 만나서 MBC 같이 계실 때. 예, MBC 있을 때 예. 그때 이명수 기자가 7시간 녹취록을 이제 어느 정도 해놓고 그게 이제 그해 6월, 7월부터 통화를 시작해서 2021년 7월인가부터 네. 첫 통화를 시작해서 음. 제가 이명수 기자를 11월에 만나요. 그러니까 이미 4개월 이상을 김건희랑 수십 차례 통화를 한 상황이죠. 근데 제가 이제 아는 지인으로부터 이명수 기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김건희랑 수십 차례 통화를 했고 그걸 다 오. 녹음해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 정보를 이제 알게 입수를 되신 해서 거고. 네. 야 그래?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대선 전에 김건희는 되게 뜨거운 우리에게 이제 관심사였잖아요. 오, 야 김건희랑 통화 한 번 하기도 힘든데 뭐 수십 차례 통화를 했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가요. 연락을 하고 네. 둘이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만남이 됐고 7시간 녹취록 보도가 이제 MBC에서 사실 제대로 되진 않았는데 네. 이명수 기자가 이제 저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신뢰를 버리지 않고 너는 뭐 장희수 너는 네가 기자로서 할 만큼 노력을 한 것 같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친해지게 됐어요. 그때부터 계속 이제 일을 해오신 건데 당시 뭐 7시간 녹취록 보도의 파장이 컸어요, 굉장히. 근데 물론 네네. 선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완벽하게 네. 보도했다고 느끼지 않는 것 같은데 당시에 혹시 선배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두고 싶으셨던 겁니까? 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탄핵 사태 때도 계속 나오는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노상원 같은 사람이 지금 뭐 야구 방망이 준비하고 그러니까요. 무슨 네. 자기가 사주팔자를 보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 느낌을 그 7시간 녹취록에서도 받았어요. 아, 지금 노상원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예, 네. 그러니까 김건희가 윤석열을 지배하고 있고 지배할 때 이 원동력은 뭐냐? 그럼 김건희를 지배하는 건 뭐냐? 무속인데? 이게 이제 7시간 녹취록을 다 듣고 있으면 그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는 말의 어감에 따라 좀 다른 거니까 이거를 제가 윗사람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제 7시간 그 녹취록을 다 들은 수십 차례 사람이고. 예. 수십 차례 네. 듣고 그 목소리의 뉘앙스랑 말투랑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가 내가 웬만한 무당보다 더 잘 봐 뭐 이런 얘기 하고 할 때 맞아요. 네. 야 이게 뭐지 도대체? 기승전 무당 얘기하고 이명수 기자한테는 뭐 관상 좀 보게 사진 좀 보내봐. 그렇죠. 손금 손금 받을 보내고, 테니까 손금 예. 사진 찍어서 보내봐. 음. 뭐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얼굴도 한번 못 본 사이에 그러고 있고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윤석열은 김건희가 지배하고 있고 그 말투에서 이미 다 드러나요. 예를 들면 이명수 기자 오라고 했을 때도 그러면 캠프로 가야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아이 거기 아래 애들 있는데 왜 가? 여기가 헤드야 일로 와. 코바나 컨텐츠를 그렇게 그러니까, 표현하거든요. 네. 뭐지 이런 것들 다 드러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전달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죠. 예, 윗사람들은 네. 저만큼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제가 그 봤던 방향 그때 이제 갔더라면 어땠을까? 이명수 예. 기자나 저나 느꼈던 거 이게 무속이 심각하고 음. 김건희가 윤석열을 지배하고 있고 근데 김건희는 우리가 알다시피 되게 좀 무식하고 좀 천박한 사람이고 이것들을 어떻게 전달하지? 음. 라고 했는데 지상파 입장에서는 그 천박하다는 부분 무속이라는 부분이 딱 걸리는 게 그게 방송 불가의 영역이에요. 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아실 거예요. 무슨 귀신 얘기 지상파에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맞아요. 네. 예, 그거 뭐 이상한 사회 그 미신을 조장한다라고 해서 가장 경계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거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게이트키핑이라고 하죠. 그 아예 무성 이런 얘기 나오면 이런 건 그냥 잘라버려. 방송에서 그냥 예. 소지해서 빼는 건데 네. 아니 이게 유력한 대선 후보의 와이프가 이런 식으로 자기 남편을 이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제가 설득을 못했죠.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느낌 잔상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대선에도 윤석열이 이겼고 실제로 이제 국정운영 초입에서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정말 끊이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무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무속 그런 거 계속 보시면서 나오고. 네.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2년 반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2년 반 더 지났네요. 예. 그동안 계속 제가 보면서 했던 거는 그 7시간 녹취록 보도를 그때 잘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다 들어 있어요. 거기에 진짜 뿌리가 그 다 나온 있구나. 게 예. 그 느낌적으로 다 들어 있어요. 김건희가 왜 그때 저런 말을 했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김건희가 입만 열면 조국 정경심 욕을 하고요.
저기 유시민 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김어준 욕을 해요. 근데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는. 왜 그런가? 예. 왜냐면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 세 명이랑 사이가 안 좋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거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김건희가 남편한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지배를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김건희가 이 세 사람을 왜 미워할 이유는 굳이 없는데 남편 편을 세게 드는 건가? 조국 정경심 수사가 김건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냐면 조국 정경심 수사는 김건희 한동훈이 기획한 작품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유시민을 치기 위해서 이제 이철 신라젠 이동재 기자가 이제 네. 채널에 접근해갖고 유시민을 그 다음에 2020년에 찍어내려고 이제 총선 직전에 또 유시민 작업하잖아요. 이것도 김건희 한동훈 작품으로 전 보고요. 얘네들이 이제 서울시 지방선거에 있어서 오세훈이 서울시장 당선되고 자기네들이 집권하니까 TBS 없애버렸잖아요. 네. 뭐 없앴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김어준 하나 쫓아내자고. 이것도 저는 김건희 작품으로 봐요. 아 근데 그러니까 김건희가 네. 자기가 결국은 최고의 권력을 쥐고 최고의 부와 권력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을 이 사람들로 그때 2021년 그 전부터도 보고 있었고 그래서 입만 열면 특히 진보 진영 그게 이제 최재형 목사 때까지 이어지는데 네. 진보 진영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진보 진영을 망치는 게 조국, 유시민, 김어준 이런 애들이야. 니네들이 몰라서 그런 거야.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아 근데 저는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건 선배 말이 논리적 타당하다 느끼면서도 본인이 말했던 워딩 중에서도 친노들하고 자기가 가깝다는 주장을 하는데 조국, 유시민, 김어준 솔직히 뭐 정파로 나누기 그렇지만은 친노에 가까운 성향 아닙니까? 친노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그런 게 다 뭐 그러니까 윤석열이 무슨 뭐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인가 뭐 이승철도 그랬고 뭐 부르고 그랬잖아요 대선 기간에 그게 다 이제 김건희 작품인 건데 네. 그 당시에 김건희의 전략은 이거죠 이제 친노의 일부를 우리가 이제 그 포섭하고. 윤석열이 왜냐하면 그 정의로운 검사의 이미지가 한때 좀 있었잖아요 박근혜 그 댓글 공작 관련 수사하고 맞습니다. 막 이럴 때는 네.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검찰총장 시켜주고 뭐 했던 거니까 그때 이제 그거를 좀 가져간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도 나의 적은 이제 조국, 유시민, 김어준, 이재명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얘네들은 죽이고 민주 진영은 최대한 우리가 껴안는다라는 걸로 해서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 많이 해요. 우리는 노무현을 너무 좋아하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노무현이고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이랬던 것도 사실은 문재인을 지키려고 했던 거고. 조국 수사를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한 거라고 식의 지금 그런 설명을 식으로 하고 계속 있죠. 네. 그게 다 김건희 작품이고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7시간 녹취록을 처음 들었을 때는 되게 특이하다. 왜 남편 일 검찰총장이나 할 고민을 왜 본인이 떠안고 본인이 다 하고 이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끊임없이 하지? 그거를 이명수 기자 7시간 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최재형 목사 디올백 때 최재형 목사하고의 그 또 수많은 1년 동안 한 카톡 내용이 있잖아요. 문자라든가 이런 똑같이 것들. 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초부터 김건희의 기획이었구나. 네. 그때 이제 감을 잡았고 이번 계엄 때 보면서 더 확신을 한 게 또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국, 김어준, 그러니까. 호송차에 실어서 어디로 보내버리는데 거길 뭐 습격하고 네. 김건희 픽이다 이건. 야, 그리고 김건희 이제 픽. 결국은 정점으로 치달았던 게 그 선배가 이제 보도에 관여한 디올백 그 영상이잖아요. 최재형 목사가 네네. 있는 그 영상을 처음에 접하셨을 때 솔직히 말해서 기자로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영상을 보기 전에 네.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취재 과정인데 제가 영상을 손에 넣은 거는 2023 잠깐 어떻게 되는 거냐? 23년이죠. 그렇죠. 네. 해가 바뀌었으니까 2023년 8월이고 음. 8월이고 최재형 목사가 촬영에 성공한 거는 2022년 9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11개월의 이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11개월 동안 저는 이제 최재형 목사를 계속 취재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은 거의 다 알고 있었고 그 중간중간에 또 최재형 목사가 영상의 캡처 사진을 보여주긴 했어요. 그래서 대략 이제 그 어떤 건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뭐 어떤 영상이 담겨 있는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이죠 진짜. 저는 가장 충격받은 게 일단 그 코바나 콘텐츠의 허술함. 허술함. 예. 몰카를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안 믿었어요. 몰카를 들고 들어가서 촬영에 성공했다는 얘기를 처음에 촬영에 성공하고 한 일주일 뒤인가 한 3, 4일 뒤인가 이명수 기자한테 처음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몰카를 들고 명품백을 줬는데 몰카로 촬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있는데 몰카를 어떻게 숨겨 들어가?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영상을 보고 그 허술함을 보고 영상 보고 처음 든 생각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미국만 도청하는 게 아니라 중국, 일본, 북한, 무슨 독일, 프랑스, 영국 정보기관 제대로 뭐 이스라엘 정보기관 제대로 갖고 있는 애들은 김건희 여사는 다 도청하겠구나. 일단 이 생각. 너무 허술하다. 너무 예. 허술해서 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 가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천장이 뻥 뚫려 있어요. 비 왔다고. 그 뭐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봤어요. 예. 네. 아니 그 도청 뭐 못 하겠어요? 거기 또 상가잖아요. 그냥 상가. 아무나 네. 그 문화까지 갈 수 있는 드나들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했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흰 티를 입고 나왔는데 여기 늘어져 있어 목이. 사람을 만든 사람이 네, 예. 만든 사람이 목이 늘어져 있어요. 그냥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아무리 그래도 자기보다 그러니까는 왜 요새는 그런 표현 잘 안 쓰지만 옛날에 이제 남녀가 내외한다는 표현 많이 네. 쓰잖아요. 저만 하도 이제 그런 표현을 배웠고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는데 최재형 목사하고 김건희 여사는 이제 그런 게 있는 나이대란 말이에요. 그래도 어찌됐건 성이 다른 최재형 목사라는 목사님이고 남자고 연배가 높은데 그런 차림으로 맨발에 슬리퍼 찍찍 끌고 나와서 이 목 늘어진 흰 티를 입고 나와서 사람을 자기 손님이라고 만든다는 것도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고 네. 근데 이제 보도의 한계가 저는 이제 어떤 걸 요새 느끼냐면 근데 제가 너무 말을 혼자 떠들고 있는 것 아니, 같고 괜찮나요?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예. 7시간 녹취록 할 때도 그랬고 디오백 할 때도 그랬고 한계를 느끼는 게 기자로서 근본적인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 어떻게 비유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4대강 취재를 한때 이제 제 초년 기자 시절 때 MB 정부 들어오고 4대강 취재를 열심히 했거든요. 네. 아니 멀쩡한 강바닥에 왜 20조를 퍼부어? 그냥 국민들한테 20조를 그냥 나눠주지. 나눠주지. n분의 1 예. 해서 그럼 짜장면이라도 몇 그릇 다 전 국민이 사 먹을 텐데 이 생각을 하면서 이건 미친 짓이다. 그리고 그걸 열심히 취재했는데 기자들이 취재하는 방식은 4대강 사업을 미친 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4대강 사업의 4대강 공사의 문제점을 팩트로 확인해서 그 팩트로 전달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때 열심히 했던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4대강 공사 현장 가서 불법을 잠복 취재를 해서 이제 불법이 있어. 불법 공사를 해. 그럼 그 불법을 딱 집어서 이렇게 졸속으로 불법 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네. 지나고 나서 4대강 공사를 그 취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4대강 공사를 합법적으로 절차에 잘 맞춰서 공들여서 해도 되는 공사예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근본적인 근데 기자들이 접근하는 방식, 취재 방식. 근데 이제 제가 김건희를 취재하면서 그걸 한번 다시 느꼈어요. 얘는 제정신이 아니고 무속에 빠져 있는 애인데 이걸 어떻게 보여주지? 라고 하면 그 워딩의 뉘앙스에는 다 드러나요. 이거 천 늘어진 거? 이게 정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부인이 갖춰야 되는 매너가 맞아?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기자들은 그렇게 접근 안 하거든요. 그냥 그 팩트, 디올백을 받았다. 그렇죠. 마치 예.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행세한다. 음.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그것만 딱딱 집어서 하지 이 사람의 어떤 전반적인 태도, 느낌, 제정신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다 전할 이런 수 것들, 없는. 예. 이런 것들은 보도의 영역에서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배웠고 지금에 와서 느끼는 거는 이 탄핵이 벌어지고 나서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자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아니 근데 저도 얘기 들으면서 여실히 느끼는 건데 그렇죠. 이거 기자들 한번 고민해봐야 될 사람에 문제예요. 대해서 객관화를 한다고 그 사람이 가지는 사적인 풍모나 아우라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안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하면 예. 안 된다고 저희는 배우죠. 예. 옷차림 이런 것도 그렇죠. 조심하게 되고. 팩트만 쓰라고 예. 하죠. 팩트만. 네. 근데 윤석열, 김건희는 그 너머에 있는 애들이에요. 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드러났잖아요 이미 지금. 아니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야구 방망이에 니퍼 준비한 거는 진짜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은데 노상원 전 사령관 준비한 거잖아 진짜. 그 계엄 그 긴박한 시기에 진짜 누군가서 니퍼 사오고 있고 그걸 네. 뭐에 쓰려고 그냥 이해를 할 수 없는데 근데 사실 김건희가 되게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는 취재 과정에서 제가 되게 많이 느끼긴 했어요. 근데 전달을 못했고 특히 이제 무속 관련 부분은 그래도 좀 7시간 녹취록할 때 이거 무속은 좀 한번 세게 다뤄야겠다. 우리가 다뤄야 된다는 얘기는 저는 발제는 했었는데 네. 뭐 역시나 뭐 쉽지는 않았던 거고 그러니까 좀 기자들이 하는 역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다. 이런 어떤 평가의 영역은 이제 평론가들이 하는 거다. 라고 해서 기자들은 안 하고 그건 뭐 맞아요. 평론가들이 네. 그냥 뭐 네. 떠들게 이렇게 놔두는 부분이고 지식인이나 평론가의 영역이고 근데 김건희는 그걸 처음에 딱 보면 모르고
그걸 깊게 취재한 기자들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았던 기자가 이제 이명수 기자나 초창기부터 저 네. 같은 기자나 혹은 MBC에 그걸 취재했던 뭐 이용주 기자 같은 사람들이 있고 네. 또 그에 앞서서는 최초 이 김건희를 취재했던 게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 같은 사람. 그다음 또 MBC에 뭐 잘 모르시겠지만 최훈 기자. 매불쇼 최욱의 친형이라고 예. 하는 MBC에선 가장 먼저 그 윤석열 그러니까 그 김건희 윤석열 처가와 정대택 씨와의 어떤 그 법적 분쟁이나 윤석열 처가의 비리들을 가장 먼저 또 최훈 기자가 취재했었고 그렇게 일찌감치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취재한 기자들은 많은데 다들 보도가 적극적으로 되진 않았어요. 시간도 뭐 오래 지났다. 데스킹 과정에서 뭐 이게 뭐 그래서 남는 팩트가 뭐냐. 근데 취재했던 기자들은 다 하나같이 저 처가 굉장히 문제 많고 이상한 집안이라는 건 취재해봤던 기자들은 다 과정 중에서 알았는데 다 습득하게 돼버리네. 그렇죠. 네. 알았는데 이걸 기사로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이거 팩트로만 접근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 이 탄핵을 보면서 이제 근본적인 고민을 하죠. 이게 맞았던 건가? 그냥 김대남 그 녹취록 딱 따오면 김대남 녹취록 중에서 그냥 그것만 딱 해서 보도하고 김건희도 그런 거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가래침 뱉는 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좀 안 했죠. 예. 처음에. 예.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뭐라고 안 했지? 그게 오히려 그를 가장 잘 대변할 수도 그렇죠. 있는 지금에 모습인 와서는 건데. 제가 얼마나 또라이인지를 가장 상징적으로 핵심적으로 가장 보여줄 수 있는 건데 그 당시만 해도 김건희가 되게 이상한다는 걸 알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걸 갖고 하면 오히려 이 보도 가치가 훼손돼. 네. 이런 오히려 또 MBC를 나와서 하다 보니까 더 엄격하게 스스로 데스킹을 보고 게이트 키핑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그 판단이 맞았던 건가? 내가 틀렸던 거 아닌가? 라는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도 그 디올백 영상 보도는 굉장히 그 핵심적인 본질이라고 주장했던 그쵸? 기자들 기준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큰 보도였는데 그 박영식 앵커도 그때 보도할 때 같이 네,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박영식 네. 앵커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 보도가 나와서 세상이 완전히 바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식을 가졌는데 실제로 세상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죠. 예. 오히려 더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됐죠, 사법적으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좀 투닥투닥 하다가 어느 시점인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고개 숙여서 사과하고 와이프가 잘못했다. 이랬으면 한 서너 달 가다가 말았을 문제인데 이게 거의 한 1년 갔지 않습니까? 맞아, 1년 갔어요. 작년 말까지. 예. 왜냐하면 이걸 권익위로 보내서 권익위에서 결국 또 무마하고 검찰로 가서 검찰에서 무마하는 과정. 예. 이 과정이 쭉 이어졌으니까 그 앞에는 또 총선 앞두고 유난 갈등이 생겨갖고 또 한동훈이 뭐 김경률이 뻘소리는 아니고 아무튼 뭐 그런 마리앙크 네.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가 화르륵 해갖고 또 이제 유난 갈등이 본격화되고 이 과정이 이제 지난 1년 동안 쭉 있었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묻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저는 디올백이 처음에 그 김건희가 그 받는 야 저걸 저런 식으로 영분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받을 수 깜짝 있어? 놀랐어요. 이게 예. 일단 충격이다. 그리고 이거를 전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MBC에 사표까지 내고 나와서 한 건데 그 이후의 상황은 저도 몰랐죠. 유난 갈등이 생기고 권익위가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사건을 무슨 뭐 국가 기록물이어서 뭐가 안 되니 그리고 뭐 권익위 국장 한 명이 또 돌아가시고 스스로 목숨 끊고 검찰은 또 김건희가 오라는 대로 가서 핸드폰 바치고 그걸 뭐 조사를 한 건지 받은 건지 이 과정이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게 우리가 만들어낸 국가 시스템이라는 게 얼마나 허약하냐. 그죠? 우리는 이게 나름대로 그 전까지는 그래도 작동한다고 봤잖아요. 믿고 있었죠. 이게 나오면 그렇죠. 이렇게 굴러갈 것이다. 예. 예. 이명박 박근혜도 거치긴 했지만 그래도 법에 그렇게 돼 있고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작동을 한다. 불공평하지만 네. 불공평하게 작동하지만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김건희 앞에서는 이 시스템이 다 무력화되고 딱 멈추는 그걸 우리가 목도했지 목도한 않습니까?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저는 그건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디올백 보도의 가치는 이쪽이 더 있는 거 아니냐. 국가 시스템이 이 붕괴한 이 정말 이 사이코 같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권력자가 되면 국가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다는 거.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시 재건할 것이냐. 이 숙제가 있는 거고.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고 초창기에는 저도 박영식 앵커처럼 대박 났다. 이런 생각이 아니, 솔직히 저도- 말해서. 예. 저도 사실 MBC에 사표 낼 정도면 이게 나름대로 그러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역사적 사건이다. 예, 쉽게 얘기해서.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조용하더라고요. 보도했는데 조용하더라고요. 예. 아니 뭐 그게 아무래도 보도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고 기존의 플랫폼을 달리해서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이제 그런 폭로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기성 언론들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선배 방송하면 기성 언론에서도 저녁 때 8시에 봅니다. 생방송하면. 그때만 해도 그런 예, 환경은 또 예. 아니었잖아요. 그죠?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좀 약간 이건 이제 뭐 여기 이제 경향이라는 기성 언론에 와서 기성 언론 비판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아, 한데 괜찮습니다. 네. 출입처에 너무 얽매여 있다는 생각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에 와서 어떤 생각을 드냐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디올백 이 보도를 아무도 안 받아 쓰는 걸 보면서 진짜 한 1월까지는 11월에 보도했는데 1월까지는 아무도 안 조용했죠. 받았었고 조용했고 예. 1월부터 왜 본격적으로 받았었느냐. 김경률, 한동훈이 디올백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출입처 기자들이 받아 쓰는 식으로 윤한 갈등이 생기면서 그거를 대대적으로 확산했거든요. 그때 뭐 다 이제 외신들도 막 다 쓰고.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디올백 보도를 받아쓰기 하려면 어떻게 했었으면 되느냐. 이걸 제가 영상을 받는 게 아니라 이명수 기자, 최재형 목사한테 그거 고소장 써서 검찰에다 갖다 대. 아, 앞에 갖다 가서 대. 사진 찍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사진 갖다 대. 음. 갖다 내서 검찰이 일단 고소장이 접수하면 사건 접수 번호 생기고 이제 수사에 착수해야 되잖아요. 네. 어찌 됐건. 예. 그러면 제가 검찰을 취재해서 영상 받아 확보하셨다면서요. 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음. 기자들이 아무리 그래도 팩트를 알고 확인 들어가면 확인이 되잖아요. 안 받았을 수 없는 방식으로. 왜? 예. 아니 그거를 뭐 준거 음. 내가 다 아는데.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주고 제가 검사한테 확인하는 방식으로 영상 틀 생각하지 말고 제가 중앙지검 어디서 확인했는데 검찰이 김건희가 명품백 받는 동영상을 확보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카톡도 확보했고 그래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일보를 썼으면 전 언론이 다 받아쓰고 제가 MBC에 사표 쓸 일도 없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이게 그러니까 출입처주의.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시청자 입장. 관점을 시청자 입장으로 돌려보면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동영상 하나 없고 카톡 내용 하나 없고 그냥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이거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상을 확보하고 네. 그 최재형 목사를 직접 만나서 당신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벌인 거예요? 그렇죠. 네. 라고 이 사람을 취재해서 이게 보도하는 게 시청자한테 서비스하는 그 기자들의 본래 취재 방식이 맞지. 근데 오히려 저는 지금 한국 언론이 퇴보하고 있다. 제가 20년 전에 처음 기자가 됐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맞다라고 선배들한테 배웠어요. 어디 출입처에서 나오면 출입처 그거 받았을 생각을 하지 말고 야 누가 신고한 거야? 걔를 찾아가서 만나. 이렇게 배웠거든요. 네. 지금은 이거 하면 안 되는 취재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이상하게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근데 그래서 그런 건지 그 플랫폼의 또 발달 때문인 건지 유튜브를 통해 영상은 정말로 많이 퍼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기성 언론이 네, 네. 보도를 정체하고 있는 동안에 그 영상은 삽시간에 퍼졌고 모든 국민의 그거 뇌리에 다 봤죠. 그 다 봤습니다. 오히려 다 더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게 보면은 결과론적으로는. 네. 일단 그게 웃긴 거죠. 이 시청자들은 관심이 있고 다들 알고 다 그 얘기를 하는데 언론과 기자들은 조용해. 그러니까 저는 진보 보수 그러니까 조중동이 기레기고 한겨레 경향 뭐 MBC는 만세 이렇게 옛날부터도 생각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자들이 좀 그 출입처 중심주의를 버릴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시청자의 니즈에 맞출 필요가 있다. 시청자가 모든 거에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90%에서 95%는 시청자들이 정답이고 시청자들이 원하는 보도를 해야 된다.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보도가 반응도 좋고 사회적 파장도 일어나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감히 경향에 저보다 더 훌륭한 기자님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최재형 목사랑 이명수 기자가 이런 영상을 찍어서 갖고 왔을 때 MBC의 기자들도 반응은 최재형, 이명수 쟤는 이상한 애들인데? 선입관이나 이런 걸로 만나보지도 뭐야, 않아놓고. 쟤는 네. 무슨 의도로? 그러니까 의도를 따지지 마세요. 영상에 뭐가 찍혀 있어요. 우리 팩트를 보자고요. 이명수 최재형이 이상한 사람일 수는 있다. 팩트를 보자. 이 얘기를 했는데도 이 의구심을 버리지 않아요. 그 문턱을 결국 못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자들이 그 문턱을 검사들이 얘기해주면, 국회의원이 얘기해주면, 어디 뭐 국토부의 국장이 얘기해주면 안전하다고 믿고 넘어버리죠. 그렇죠. 그냥 안전하다고 믿어요. 예. 이거는 좀 그러니까요. 이거는 예. 좀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러니까 확인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여기를 취재했으면 여기도 취재하는 건 맞죠. 아이, 그럼요. 다 네네. 취재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너무 이 밑바닥 취재를 버리고
관을 취재하는 출입처를 취재하는 방식으로 좀 많이 옮겨온 거 아닌가. 음. 그래갖고 저는 이 유튜브라는 채널의 문제점보다도 팩트는 정확하게 다 알렸다라고 봐요. 영상이 있고 뭐 카톡 다 있는데.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걸 보고도 왜 무시를 했냐. 그리고 기자들이 어느 시점에 받았었냐. 검찰 수사 시작되니까 검찰 기자들이 다 받았어. 맞아요. 네. 권익위가 이거 사건 다루니까 권익위 출입 기자들이 다 권익위 기사 쓰고. 국회 출입 기자들이 유난 갈등 생기니까 유난 갈등 다 받아 쓰고. 디올백은 보도 안 했던 언론들이. 이거는 뭐지? 이거는 이런 행태가 좌우를 떨어서 이런 행태가 시청자들을 무시하는 거고 시청자들의 니즈를 안 살피는 거고 기자들이 우리는 계속 이 세계에 살래. 기자들이 살고 있는 그 세계. 출입처, 고위 관료, 정치인, 검사, 판사, 경쟁하는 다른 언론사의 기자. 요렇게 구성된 요 세계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여기서 내려와야 된다. 실제로 네. 시청자들이 사는 세계로 올라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야 그런 된다. 외면의 결과가 결국은 이제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 같고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이제는 뼈저리게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보도를 얘기를 해보자고 한다면은 김대남 전 행정관 보도도 굉장히 이게 골 때리죠. 센세이션했습니다. 예, 저 같은 예, 경우에도 이제 생방송으로 다 이제 하시는 것들을 봤는데 그 감사합니다. 최경영 선배랑 또 이제 같이 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최경영 선배는 또 어떻게 추가가 된 겁니까 거기에? 예.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제가 방송을 하는데 저도 이제 그 배운 게 뭐 도둑질이 뭐 그거라고 이제 MBC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앵커가 없이 나 혼자 방송하는 거에 대해 저 혼자 죄송합니다. 저 혼자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지 않죠. 보도할 예. 때는 제가 혼자 다 한다 이게 그러니까 앵커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앵커를 모시는 게 항상 제가 이게 스케줄도 다들 바쁘고 또 박영식 앵커도 그렇고 최경영 앵커도 그렇고 다들 나름대로 언론인이고 최경영 선배는 저보다 더 잔뼈가 굵은 네. 기자고 이런데 음. 제가 취재한 취재 내용을 전적으로 믿고 이거 진행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왜냐면 제가 네. 취재를 저 혼자 다 끝내놓고 이명수 기자랑 같이 해서 끝내놓고 이제 끝나면 앵커를 모시는 거니까 그래갖고 그게 네.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이명수 기자 아이디어였어요. 이제 박영식 앵커랑도 디올백 때 한번 해봤고 김대남 거는 한번 최경영 선배를 모셔서 최경영 앵커를 모셔서 KBS 출신 이제 최경영 기자가 이제 진행을 하고 MBC 출신인 제가 이제 리포터로 보도를 하면 그냥 그 자체도 좀 그 영상이 주는 재미, 그 상황이 주는 인물이 주는 재미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명수 기자가 아이디어를 내서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최경영 선배한테 이제 그 저기 했는데 흔쾌히 받아주셔서 근데 디올백 때는 사실 3명한테 퇴짜를 맞았어요. 아 그래요? 박영식 앵커가 사실은 이제 했잖아요. 네 번째, 예. 네 번째. 그럼 앞에 3명 혹시 밝힐 수 있습니까? 이제는 그건 말할 못 수 있다? 밝히죠. 못 밝히죠. 네.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비겁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네. 다 각자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이 사안을 그렇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구교용 기자한테 네. 할 때 앵커를 봐주세요라고 하면 기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자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야 너 취재한 거 맞아? 그러니까 정확한 거야? 정확한 네. 거야라고 하고 자기 눈으로 봐요. 맞아요. 검증을 해야 돼 네. 기자들은. 그게 끝나면 같이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기자들의 특징은 뭐냐? 데스킹을 보려고 그래요. 기사를 보면 데스킹을 보려고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예. 기사를 이미 다 써놓고 앵커를 구하는데 같이 하시죠라고 했는데 데스킹을 봐요. 그래서 실제로 그 데스킹 본대로 그 디올백 보도가 모 선배가 데스킹을 봐줘서 데스킹 한 대로 나간 부분도 있고 근데 모 선배랑 같이 못했던 이유는 제가 못 받아들인 데스킹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이 부분은 날리자라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못 받아들였어요. 요거는 날리면 안 될 것 그랬구나.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냥 방송에서 누굴 모셔서 같이 한다는 게 그것도 디올백, 김대남 같은 아주 민감한 대형 스캔들을 대통령 예. 그렇죠. 김건희, 윤석열을 정조준해서 흔히 말하는 조진다는 보도를 하는데 기자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뭐 앵커하지 이렇게 안 하거든요. 쉽지 않은 건데 그런 의미에서 진짜 박영식 앵커나 최경영 네. 앵커한테는 제가 진짜 정말 감사드리죠. 그거는 왜냐면 어느 정도 그냥 저를 믿어준 거거든요. 아 그렇죠. 신뢰하고 네, 간 네, 거니까. 왜냐면 제 기사 안 고치고 그냥 네 기사 한 대로 네. 물론 이제 사전에 다 공유는 했지만 예. 그리고 그런 과정이 김대남 있었어요. 녹취록이 저는 재밌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분의 뭐 출세 여부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던 상상 속 의심이 그대로. 그의 말이 거의 그대로. 비슷한 거야. 그대로, 그러니까, 평론가들이 네. 떠들던 얘기가 그 내부자 얘기 팩트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맨날 보면은. 그 예. 유튜브나 보고 있다고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증거는 그러니까. 없었는데 말로만 떠돌던 게 예. 김대남 행정관이 했던 일이 그 유튜버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알 거 아니야. 네. 어느 정도 대통령실 안에서도 그걸 좀 알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유튜버 관리가 했던 일이니까 실제로
아, 그럼 맨날 유튜브나 보고 있는 거지 뭐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그냥 그거나 보고 마음 편하게 뭐 그냥 있는 거지 이런 얘기가 대통령실 행정관 얘기로 그 나온다는 게 그러니까 네. 저거 꼴통 맞아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한테 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야, 그런 표현들이 우리가 이제 의심했던 부분들이 뭔가 그의 말을 통해 구현되니까 더 놀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되는 거였나. 네. 근데 그 취재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마도 이명수 기자도 오랫동안 통화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극우 유튜브를 관리했다고 한다면 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이걸 뭔가 좀 더 심층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은데 중간에 좀 끊긴 면도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그런데 그게 인제는 그래도 그러니까 그때가 인제 어떤 시기였냐면 슬슬 취재를 마무리하고 해야 되진 않겠냐.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가 뭐 제가 옆에서 그거를 뭐 코칭하거나 하지 않고 잘하니까 알아서 잘하니까 했는데 그때 인제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면서 아. 명태균 게이트로 확 가고 이게 인제 저희가 또 명태균 게이트를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좀 도와줘야 되는 인제 명태균 게이트가 처음에 공천 개입, 김건희의 맞아요. 공천 네. 개입으로 맞아요. 하잖아요. 그래 갖고 네. 저도 가장 크게 봤던 게 용인 갑의 그 이원모를 인제 김건희가 픽해서 꼽은 걸로 보이는 그 워딩들이 적나라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원모가 전략 공천 받고 뭐 이렇게 그 김단함이 떨궈져 나오고 그 네.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보도해야 되지 않느냐. 예. 또 뉴스토마토는 그 당시에 인제 그 보도가 또 뭐 많이 공격을 당하고 있었고 맞아요. 여기저기서 명태균 게이트 처음 보도를 한 다음에 맞느냐 그리고 뭐 네. 이준석 뻘소리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좀 전략적 판단도 그 나름 그때는 있었고요. 그리고 뭐 쪼끔 뭐 말씀하신 대로 심층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정도만 해도 이명수 기자는 대단하게 아니 취재한 그럼요. 거다. 당연히 대단한 인제 거다. 그 여건이 허락하지 않죠. 저도 취재를 해 봤으니 너무 그렇죠. 잘하는데 예, 예. 근데 아마도 인제 그런 욕심까지 있지 않았을까. 특히나 인제 그쵸. 그 예, 이명수 그거야, 선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기본적으로 본인 자체가 그 유튜브 생태계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욕심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예, 네, 예, 그런 예. 생각을 좀 해 봤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인제 보도를 이어가셨는데 김건희 여사 인제 이모 뭐 관련된 보도도 합니다. 이게 사실은 또 방송 일자가 예, 예. 12월 또 인제 3일 아니었습니까, 이게? 12월 3 일이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예, 12월 3일 그 방송을 하고 그 그날 개엄 저녁에 당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날 저 정신이 없었던 게 12월 2일 저녁에 시사회에 갔다가 그 퍼스트 레이디 갔다가 퍼스트레이드 예. 시사회 영화 시사회 갔다가 야 이거 국장들이 개봉관이나 열어 줄래나 뭐 이런 고민하면서 근데 갑자기 12월 3일 날 아침에 이명수 기자가 압수수색을 당해요. 그랬다면서요. 예. 이명수 기자 서울의 소리 최재형 목사까지 압수수색을 예. 동시다발로 당해요. 그래서 얘네 무슨 흔히 말하는 옛날에 이제 공안 정국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언론사들 저기 군기 잡으려고 하는 건가? 네. 왜냐면 그게 명예훼손 사건인데 그걸 압수수색할 게 뭐 있어요? 이미 다 보도된 건데 거의 보도된 거 드물죠. 보고 예. 보도된 내용이 명예훼손 맞네 그러면 기소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걸 굳이 와서 최재형 목사는 또 별건이었어요. 아, 별건이었군요, 예, 그때. 예, 다른 건이었어요. 다른 명예훼손이에요. 이명수 기자하고는. 예. 근데 이거를 동시에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걸 보면서 뭐지? 왜 이러지? 뭐 좀 분위기 잡아가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했고 그날 저녁에 그 이모 고모 그러니까 이모 고모가 예, 통하는 내용 예. 입수해갖고 그거 보도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쉬면서 MBC 보고 있는데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그래갖고 에이 저거 뭐 오버 아니야? 처음에서도 정신이 없었죠 그때. 네. 아, 정신이 없었죠. 그리고 이모 고모 보도도 사실은 근원적으로는 이게 불법 선거자금 문제를 다룬 건데 그쵸. 예. 이것도 유튜버들 묻혔어요. 지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기 워딩으로 나오잖아요. 그때 저도 네. 2억 7천만 원인가 썼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2억 거죠. 6천만 예. 7천만 원 내 돈 썼다고. 네. 네. 그 불법이잖아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 공식 선거 캠프에 지정된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가 아닌 데서 선거 자금이 지출되면 안 되잖아요. 선거 비용이. 그리고 제3자가 그런 식으로 도와줘도 안 되고 선거를. 다 걸리는 건데 그걸 자기 입으로 실토를 하는 거죠. 뭐 그냥 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명수 기자하고도 사실 그것도 좀 고민을 했던 게 항상 이게 이제 그것도 한 거의 1년 가까이 통화를 한 거거든요. 여기서 끊어야 되나? 아, 어디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예, 이걸 쭉 이제 뭐 한 6개월 정도 넘어가면 그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예. 해보자 하는데 그게 이제 갔는데 더 안 나오겠다. 이 이상은. 그래서 끊자. 대충 뭐 그렇게 하긴 했었어요. 그냥 있는 거 갖고 털자. 근데 이제 그때 이모 고모를 보도하고 네. 이모 녹취록이 진짜 저 아직 몇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녹취록이 너무 많아서 한 100시간 된다고 그냥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100시간 되는 것 같아. 그거 아직도 정리를 못했어요. 너무 녹취록이 많아서. 그렇군요. 네, 근데 거기서도 보도할 것들이 좀 꽤 있고. 근데 제가 이게 왜 진짜 여쭤보냐면은
사실은 시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유튜브 생태계라는 게 지난 대선 때 좀 굉장하게 혼잡했잖아요. 극우 유튜버 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출몰을 했었는데 그 뿌리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어디 관리 대상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지나서 그렇죠. 지금 윤석열을 지키는 가장 앞에 있는 대열에 누가 있냐? 아마도 그런 분들인 것 같거든요. 보기에는. 예, 예. 그러니까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 보도에도 주목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지금 보면은. 네. 그게 이제 윤석열이 남은 카드가 경호처랑 거기 앞에 몰려 있는 그 몇백 명의 그 태극기 부대만 네. 이제 그래 거기다 메시지 주는 거 아니에요? 경호처 통해서 맞게 하고 거기다 편지 보내 갖고 계속 그렇게 준동하라고 지금 부추기고 그렇죠. 있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관리를 계속 해왔죠. 그러니까요. 관리를 네. 해왔죠. 여러분들이 잘 기억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정권 누나가 대통령실에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이명수 기자 단독이에요. 맞아요. 네, 네. 단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해왔던 거예요. 이게 이제 수법인데 김건희가 대선 때 김건희가 많이 기획하고 다 본인은 이제 본인의 코바나 컨텐츠를 헤드 이 선거 캠프의 헤드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네. 다 한 건데 그때 이제 다 명태균 뭐 이명수도 그렇게 이명수 기자도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명수 기자는 쉽지 거기에 않았던 넘어가지 거고. 않았던 예. 거고 다 그렇게 한 뭐 건진 끌어들이고 뭐 다 했던 거잖아요. 나중에 나오는 거지만 그리고 또 이제 극우 유튜버들도 관리하는 건데 김건희는 돈을 줘야 되는데 푼돈은 줘요. 몇백만 원 단위는 줘. 네. 지출해야 되면. 아 이명수 선배도 그때 강연료 100만 원 받잖아. 쓰죠. 예. 네, 예를 그렇게는 들면 써요. 예, 예. 뭐 몇백만 원 이렇게 명태균도 500만 원은 받아오잖아요. 그렇게는 써요. 근데 이제 그 몇천만 원 단위가 되면 자리로 갚아요. 아. 그게 공천 다 이런 거예요. 그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도 김영선 공천이 그런 의혹 아닙니까? 그렇죠. 요체가. 예, 예. 그러니까 네. 명태균을 활용했고 음. 그럼 여기다 이제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흔한 말로 이제 그거를 정상적인 선거 여론 그 조사였다라고 하면 그거 수억 원의 비용을 돈을 집행해야 줘야지. 되는데 예. 그거 주기 싫으니까 국회의원 자리 하나 가져가서 나눠 먹어 이거잖아요. 극우 유튜버들도 똑같아요. 안정권이 열심히 했잖아요. 그 문재인 그 사저 앞에 가서 뭐 네. 말도 안 되는 막 우통 벗어 덧치고 막 이상한 짓 하고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갚아요? 누나 대통령실로 불러서 자리 하나 주고. 음.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김대남에서도 나오죠. 네. 김건희한테 잘 보이면 자리 하나 받을 수 있어. 김대남도. 아,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런 거기다 인식을 충성- 한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 거기 충성하면 예. 네. 김건희는 항상 다 그거를 자리로 주고 그 자리 가서 해먹어. 그러니까요. 예. 네, 뭐 이게 수법이에요. 야, 그런 수법을 이제 발휘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당연히 그런 미끼를 물려고 하는 노력들이 주변에 네, 있었던 것인 것 같은데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제 계엄을 이제 선포하면서 무위에 그쳤습니다. 뭐 이런 상황인데 여전히 또 이제 하나의 의혹입니다. 김건희는 몰랐는가? 아이, 네. 앞에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그 네. 아니 조국 김어준을 왜 그 버스에 왜 조국 김어준을 버스에 실어 가서 그거를 그렇게 해요. 네. 그건 저는 김건희가 그렇게 한 거라고 보고 저도 그러니까 처음에 보자마자 아 이거 김건희가 깊숙이 개입했겠구나.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게 군인들 문제니까 네. 그러니까 군대 안 갔다 오고 뭐 여성분들 그러면은 이제 그쪽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했겠나 싶은데 저는 딱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러니까 김어준한테 군을 보냈다. 아,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예, 저는 그거 예. 보자마자 아 이거 김건희 작품이구나 그냥 딱. 아, 김건희 그거 보고 그냥 예. 이건 뭐 증거의 영역은 아닌데 저는 이제 그 7시간 녹취록 그래도 최재형 목사의 그 카톡에서 김어준을 어떻게 끊임없이 비방해 왔는지를 계속 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언급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근데 저는 상식이 그러니까 그때 저도 계엄 터지자마자 국회로 갔거든요. 국회로 간 네. 이유가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러면 지금 국회 앞에 탱크와 있는 거야? 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기자로서. 사무실 마포여 갖고 되게 빨리 갔어요. 그거 보러 간 거고 네. 가장 먼저 계엄이 딱 터지면 우리 상식에 국회 장악하고 MBC, KBS 장악하고 군 보내서 방송사. 네. 이게 상식이잖아요. 가장 먼저 할 맞아요. 게. 네. 근데 MBC하고 KBS는 군을 안 보냈어. 뉴스 공장부터 갔어. 예. 뉴스 공장으로 보내고 김어준 자택으로 보냈대.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야, 이건 김건희 작품이구나. 그리고 나중에 또 무슨 뭐 버스에 조국과 뭐 김어준과 무슨 그 양정철을 실어서 뭐 어디로 보내는데 뭐 습격하다. 아 이건 100%구나. 김건희구나. 예. 그게 왜냐면 비상계엄은 그야말로 내란 사태고 친위 쿠데타인데 네. 쿠데타라는 건 보통 모든 걸 걸고 하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음. 쿠데타를 하다가 실패하면 보통은 피를 보잖아요. 내가 죽는 거고 성공하면 박정희 전두환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역사에서 맞아요. 네. 그냥 무한한 권력, 황제와 같은 권력을 죽을 때까지 누리는 건데
그걸 걸고 하는 게 쿠데타거든요. 그러면 이걸 쿠데타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이면 아니 김어준을 왜 잡으러 가? 쿠데타를 성공시키려면 빨리 국회 장악하고 빨리 MBC, KBS 장악하고 예. 그 다음에 주요 사회기구 뭐 헌재나 뭐 대법원 이런 데 보내서 거기 장악하고 사회 주요 기구들 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 있는 권력기관들이나 언론기관 빨리 장악한 다음에 그게 되면 이제 지식인들 흔히 말하는 좌파 지식인들 네. 언론인들 눈에 가시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디 가서 뻘소리 낼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잡는 거죠. 네. 잡아서 이제 보내는 거지. 그 긴박한 시점에 밤 11시에 김어준 하나 잡느냐 마느냐는 계엄이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생초짜 아마추어가 한 거야. 김건희가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건데 네. 그리고 아까 명태균 게이트 얘기 잠깐 했는데 그 선배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취재를 좀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탄핵 정국을 여는 트리거가 됐다 뭐 이런 평가들도 하던데 그거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걸로 보이죠. 네. 그런 걸로 명태균 때문에 그러니까 디올백이랑 주가 조작을 정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김건희 앞에.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네. 정리를 했어. 음. 김건희 입장에서 이제 한숨 돌리는데 명태균이 터졌네. 새로운 문이 열렸어. 예. 더 커지네 이게.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또 그 디올백 주가 조작 덮었던 그 지난한 과정을 또 해야 된다고? 정말 짜증났을 거예요. 김건희랑 윤석열 입장에 특히 김건희 입장에서 보면 수사가 또 새로 그렇죠? 시작되니까 그죠? 네, 예. 명태균 게이트 이거 얼로 터질지도 모르는데 명태균은 말도 안 들어. 디올백이랑 주가 조작은 이제 검사들 통해서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맞아요. 네. 명태균은 얼로 튈지도 몰라. 이제 시작했는데 디올백 주가 조작 뭐 이런 거 뭐 이채양명주보다 더 커졌어 지금. 디올백 보도하고 뭐 주가 조작할 때만 해도 그때는 뭐 MBC 조금 뉴스타파 조금 한겨레 경향 조금 하던 시절이어서 그냥 됐는데 명태균은 뉴스토마토에서 시작하더니 이제 뭐 조중동도 써. 맞아요. 다 써. 예. 조중동도 써.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야? 네. 저는 거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근데 이런 그 뭔가 좀 이렇게 내란으로 모든 주의 집중이 쏠려 있는 시점에 사실은 명태균 게이트는 여전히 살아있는 불씨 같은 거기 때문에 그 선배나 이명수 선배나 두 분 같은 경우에도 이 관련해 취재를 좀 더 하시는 게 좀 있습니까? 아 명태균은 저는 사실 취재를 거의 뭐 못했고요. 네. 이명수 기자가 하도 던져준 녹취록이 많아서 그거 분석 하나를 못했고 네. 이명수 기자가 좀 명태균 씨 만나서 취재도 하고 했는데 예 이렇게 아직까지 뭐 큰 성과가 있지는 것은 않은 아니고, 걸로 제가 네. 알고 있는 거고 예 이건 이제 명태균이 흔히 말하는 그 황금폰을 이제 검찰은 확보를 했다라고 하고 이제 누가 이제 그걸 얻을 그거를 것인가, 이제 언론 도둑할 중에서는 것인가, 누가 예. 얻을 것이냐 뭐 아니면 민주당으로 갈 것이냐 네. 뭐 이게 남아 있는데 그 시간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아마도 뭐 선배가 또 이제 방송하신다고 갑자기 공지 날리는 날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 아,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예, 네. 거기까지는 욕심을 내기 결국 이 초입의 문제로 돌아와가지고 비상계엄 선포가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 가운데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헌재도 이제 가동을 하고 있고 8인 체제가 됐고 공수처도 어쨌든 간에 체포영장 집행을 하기 위해서 수사기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하간 그 우두머리라고 불리는 분이 버티기로 일관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가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는 뭐 이거는 기자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뭐 나와서 이제 유튜버로 활동하니까 네. 전반적인 흐름, 거대한 물줄기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 더딜 뿐이지. 우리 성이 안 차고 그렇죠. 네. 느릴 뿐이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장애물이 많을 뿐이지. 지금 잘 가고 있다. 예. 라고 봐서 너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도 사실은 스트레스 받고 주변에서 다들 너무 그렇죠. 스트레스를 예. 받아서 또 이제 영장 집행이 또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가 다 스트레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느리지만 하나씩 제 방향대로 가고 있다. 그건 왜 그러냐? 그건 이미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내란 사태 터졌을 때 그리고 국민들이 모여서 결국 탄핵안 200표 이상으로 가결시켰을 때 국민들이 실력 행사로 밖에서 국민들이 지켰죠. 예. 명령으로 네. 예, 응원문 들고 명령으로 그 방향을 잡은 거고 그 방향을 지금 누구도 거스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최상묵이나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협조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가림막처럼 장애물처럼 있을 뿐이지. 그거를 뒤집으려고 하는 행동은 못 해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못 해요. 이거를 다시 그러면 내란 세력 편을 들어서 내란을 음. 성공시키려고 하거나 이 도도한 흐름을 아예 멈추려고 하거나 쫄보들이어서 그렇게 못 해요. 관료들은. 예.
그래서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셔도 될 것 같은 게 그냥 제 짧은 소견에는 시간의 문제고 결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갈 거고 윤석열, 김건희는 끝날 거고 내란죄로 이게 얼마만큼 처벌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핵심 세력들이 처벌받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미 네. 국민의 명령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이건 누구도 거역을 못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스트레스 좀 너무 받지 마시라 이 네. 말씀을 드리고 이걸 보면서 또 하나는 진짜 이제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잘 됐다. 위기가 기회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 김건희 앞에서만 무너진 게 아니라 이 관료들 그래도 장관이 총리의 장관의 뭐 이랬던 사람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어떤 법에 대한 어떤 그런 준법 정신이나 헌법 가치나 이런 거에 대한 감수성, 인지도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천박한지 여실히 드러났다. 예.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보고 국민들이 이제 다음 권력이나 정부나 어떤 이 사회 시스템을 만들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네.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선배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을 파헤쳤기 때문에 그 윤석열이라는 그 대통령의 운명이라는 거는 뭔가 좀 아까 말한 대로 더디지만 방향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럼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녀의 운명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떨 것 같습니까? 예. 그 김건희가 이제 윤석열을 지배해서 윤석열보다 훨씬 더 큰 권력을 누렸는데 그건 이제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그 직의 권력을 갖고 있던 윤석열이 무너지면 김건희는 이채 양명주 명태균으로 해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어떻게 덮어요? 어떻게 그렇죠. 덮습니까? 예. 양평고속도로 건부터 시작해서 이거 어떻게 덮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덮어왔던 것일 뿐이지 주가 조작부터 시작해서 다시 다 수면 위로 모든 올라와서 것들이 하게 되면 거의 뭐 무기징역에 가까운 수십 년을 최소 아무리 못해도 2, 30년을 깜빵에서 아마 썩게 될 것이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다만 이제 저는 보는 게 윤석열, 김건희를 넘어서 내란죄는 우리가 정말 저는 아니고 저희 선배 세대들이 피 흘려서 만든 이 민주공화정이라는 이 소중한 이 공동체 우리 체제를 일거에 망가뜨리는 하루아침에 북한처럼 만들어 버리려고 했던 이 시도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정, 인정, 연에 이끌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 발본색원해서 정말 엄단하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을 찬양하는 유튜버들까지도 내란 선동 그 선전 그 관련 선전 선동으로 그게 있더라고요. 처벌 조항이. 이걸로 진짜 다 처벌해야 된다라는 굳은 각오를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들은 우리를 우습게 여겨요. 우리를 안 무서워해. 그러니까 윤석열이 저러는 거고 윤석열 지지자들이 저러는 거고 관료들이 저러는 거거든요. 한 번도 우리가 제대로 된 그 어떤 준엄한 이 법을 어겼을 때 그 기득권 세력들이 법을 어겼을 때 그들을 준엄하게 처벌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주당이나 혹은 민주당을 지지하든 지지지 않든 아무튼 진보적이거나 어떤 민주적 의식이 있는 시민들이 대변하는 정권이 쓰거나 그러더라도 쟤네는 뭐 할 거 하는 거 생각할 수 없어. 있다는 거지. 우리 지금까지 잘 버텨왔고 넘어왔고 처벌 안 받고 그냥 대통령 뭐 박근혜 걔네 잠깐 살다 몇 년 살다 어차피 사면 받아 나올 거고 이게 되풀이되었던 역사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걸 끊어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갖고 윤석열, 김건희에만 좀 얘네들은 이미 끝난 거고 윤석열, 김건희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윤석열, 김건희에 부역했던 애들 얘네들 싸그리 다 내란의 부하수행, 선전선동 혹은 뭐 공모하고 가담한 대로 다 발본색원해서 징역형으로 엄히 다스려서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상상조차도 못하게 이게 저는 박근혜 때 결국 걔 누구죠? 뭐였나요? 그 미국으로 튀기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아니 윤석열 잡으니까 뻣뻣하게 얼굴 들고 들어오잖아요. 무슨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계속 그 계엄이라는 쿠데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렸던 거고 그걸 우리가 처벌 못했고 그냥 봐주고 넘어왔으니까 이번에 봐주면 똑같은 걸 또 당한다. 요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장인수 선배 모시고 그 다양한 정치 현안과 함께 계엄 사태를 전후로 한 우리의 그 방향까지도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끝으로 지금 아마도 이제 심층 취재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다음 화두는 장인수에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다음 어떤 주제인가? 예. 아마도 이게 지금 네. 사실 준비는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제가 최근에 그 노은결 소령님이라고 예. 그 이제 그 저기 뭐야 국방부 병영생활관에서 이제 추락사고 노은결 허리를 크게 소령님의 다치셨다고, 예. 주장에 따르면 이제 테러 사찰과 음. 불법 사찰과 테러를 당했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큰 건데 이런 얘기들이 사실 지금 이 내란 사태 때문에 다른 뉴스가 먹히지가 묻혀 않아요. 있어요. 예. 아시죠? 맞아. 그래갖고 예. 제보는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거 빨리 그러니까 사실은 속도도 중요하죠. 아까 더디 간다라고 했지만 그거 큰 문제죠. 이게 빨리 정리가 돼야지 음. 그런 이제 내란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 잠적해 있는 많은 현안들, 문제들 이런 것들이 또 언론을 통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고 토론을 통해서 그 갈등이나 문제들이 해소가 되고 바로잡히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내란, 탄핵 이걸로 다 막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그 이명수 기자님이 취재해 왔던 것들, 그 확보된 녹취록 중에서 보도 가치가 있던 것들만 좀 분위기 봐서 조금씩 할 생각이고요. 중간중간 하시고. 하고 예. 요게 좀 끝나야지 다음 아이템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아니면 뭐 내란 관련해서 뭐 아직까지 제가 무슨 단독 취재를 하진 못했는데 네. 제보가 들어오면 뭐 그런 것들도 하고요. 근데 최근에 단독 제보 센 게 들어왔는데 아, 그래요? 예. 거기 확인이 막판에 안 돼갖고 그 주제만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예. 권총을 16자루를 지나가던 시민이 12월 16일 날 공원 야산에서 주웠다는 거예요. 아, 야산에서 권총을 네, 권총 16정을. 아, 누가 이제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네, 비닐봉 예, 검은 예, 비닐봉지에 쌓여 있다는 예. 건데 아무래도 의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군과 경이 같이 출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몇 시간 동안 현장 검증을 했고 네. 3일 뒤에 다시 나와서 그 주운 사람의 그 구강 세포까지 떼갔어요. 채취를 해갔어요. 아, 그러니까 심각하다고 이 판단은 한 거. 그걸 보면 그게 총이 맞는 것 같은데 네. 국방부는 지금 그거 진짜 총 아니다 이러고 있어요. 아, 그 모조총이다. 네, 가짜 총이다. 네. 근데 이제 이 제보자 주수신 분이 거의 한 80이 가까이 되신 분이어서 네. 사진 같은 건 안 찍어놨어. 아, 그러니까 증언만 있구나. 네, 예. 네, 사진 같은 거는 이제 자기가 봤을 땐 진짜 총 맞다고. 들어왔을 때 엄청 무겁고 묵직하고, 네. 네, 뭐 탄창 다 확인했고 보고, 뭐 실탄 장전돼 있었고, 뭐 그렇게 진술은 다 하시는데 그냥 군경에서 아니라고 딱 잡아야 되니까 네. 뭐 예, 되게 의심은스러우나 예. 그런데 뭐 아무튼 예 그렇게 나름대로 지금 보도는 못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취재는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토요 특별판에서 장인수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구경의 정치비상구는 월요일 오후 4시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